수리남엔 왜 돌아오셨습니까? 왜긴 왜요. 돈 벌러 왔지.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한국 출신 마약왕 조봉행을 잡기 위한 국가정보원과 민간인의 활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더 이상 먼 나라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마신 술에 다량의 마약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추적해 마약 공급책 6명을 붙잡았습니다. 안경집에선 주사기 1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필통에 숨겨둔 저울도 평범한 등장합니다. 식품들처럼 보이지만 라면을 뜯어보고 코코넛을 가르자 감춰둔 마약이 쏟아진 겁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터지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이미 마약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을 자부하던 우리나라. 명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울산 중구의 한 캠핑장.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맨발의 윗옷을 다 벗은 남성. 화단에 넘어지고 길바닥에 주저앉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누워버립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 들려서 심한 소리 들렸어. 그래. 이리 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막이 밤띠 넘고 이게 막 뻗어꾸고 뜯어꾸고 막 그래 했어. 술 먹으면 술 냄새 나잖아. 술 냄새는 안 나. 그런데 얼굴 눈알이 이제 동태가 이제 그려졌더라고. 그랬더니 막쭉 깔아앉고. 그 이상하다. 술 먹은 사람 아닌데 완전히 훌뚝 돋고. 그래서 112 신고했지.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상황이 정리됐다고 한숨 돌리려는 순간 이번에는 300m가량 떨어진 캠핑장에서 다급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 밑에서 이제 아줌마 한 명 올라오면서 이 사람 혼자가 아니다. 밑에 2명 더 있다. 그때까지도 경찰하고 우리 혼자인 줄 알았지. 그래가 이제 내려갔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움직이는 흰색 SUV 차량. 캠핑장 입구를 나서는가 싶더니 이내 인근 도랑에 빠졌습니다. 탑승자는 남성 2명. 그런데 이들의 모습과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차는 이제 뭐 도랑에 빠져가지고 완전 김이 무릉무릉 막 이렇게 화재가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앞에 에어백은 다 터져가 있고 그 친구들을 이제 그 도랑에서 번져내서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래 보니까 뭐 이마에도 조금 뭐 찢어져가지고 피도 조금씩 나고. 그런데 이제 그 2명이 이제 내 아직 안 죽었나면서 뭐 이런 말도 하고 눈동자도 완전히 풀려가 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특이한 점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폭력적인 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뭐 문신을 하고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조직에 몸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곧 결혼할 상대도 뭐 결혼 날짜도 잡아놨다 하니까 그게 평상적으로 이제 사는 일반인이라고 봐야 되겠어.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원인은 마약이었습니다. LSD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겁니다. 그 LSD라고 필로폰하고 그런 거에 여러 수백 배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태국에서 그 3명이 같이 이제 그 마약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 그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인터넷 사이트로 그 사이트로 이제 구매를 했다.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했는 거를 이제 그 텐트를 이제 그 쳐놔놓고 거기서 3명이서 이제 같이 흡입을 했는 거. 그 흡입을 해가지고 한 명은 위로 이제 올라갔고 나머지 2명은 차를 몰고 가다가 거기 그대로 빠졌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
하지만 야영객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양이도 많이 놀랐고. 그리고 경찰이 빨리 와가 이제 처리됐는 게 빠르게 처리됐는 게 이제 다행이지. 이거 생긴 지가 한 1년 넘게 됐는데 1년 반 돼 가는데 처음이지. 전국적으로도 처음일까? 그런 거는 어디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줄 알았지. 여기 이렇게 될 줄은 몰라. 꿈에도 몰랐지. 마약 투약 소동이 모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청 주차장. 한 승용차가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고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출동한 경찰 차량을 계속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합니다. 운전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잡았습니다. 대기 정지. 환각 상태에서의 위험한 질주는 경찰이 실탄을 11발이나 쏜 후에야 멈췄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는 급증했습니다. 2011년 9천여 명이던 마약 사범은 2020년 18,000여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 사범 16,153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5,527명. 3명 중 1명꼴로 불과 4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 층이 급속히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살에 마약을 시작해 6년 동안 투약한 한 여성은 호기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9살에서 20살에 지나가는 해 1월 1일 날 클럽을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럽을 갔는데 이제 어떤 정말 처음 보는 남성분께서 오는 도중에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야, 그게 뭐냐고 했더니 뭐 피우는 건데 대마초라고도 하고 이거 피우면 되게 기분 좋아진다, 막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약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궁금해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돼서 투약을 같이 하게 됐죠. 한 번 시작한 마약은 다른 마약으로 점점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마초를 하고 나서 LSD를 같이 해보고 액상대마도 같이 해보고 엑스터시를 복용하면은 기분이 되게 업이 돼서 음악이랑 이제 같이 어울려져서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그 엑스터시도 하고 그때 뭐 몰리라는 약도 하고 그 케타민이라는 것도 하고 다양한 걸 한 것 같아요. 웬만한 알약 종류나 그런 향정신성 마약, 뭐 신종 마약 그런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자다 보니까 그분 남자고 어쩌다 보면 성관계를 좀 원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약을 주신 것 같아요. 공짜 마약이 끊기자 스스로 마약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닐에 빠져들었습니다. 음악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펜타닐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알려주게 됐죠. 어떻게 좀 구한다 그런 것까지 알려줬던가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딜러를 통해서 사기에는 너무 비싼 편이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사고 그냥 그거예요. 의사가 딜러고 약국이 중간 판매책이고 그냥 저희가 그걸 사는 거예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다 쓰러져 가는 병원 있잖아요. 동네 병원, 작은 병원, 뭐 나이가 많은 의사가 있는 병원. 딱 봤을 때 여기 사이즈 나오겠는데 이런 병원을 주로 찾아가는 편이에요. 한번 풀리면은 네. 나서 다 같이 가는 그쵸. 근데 그 병원 리스트도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돈을 주고. 그리고 한 병원은 그냥 알면서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간호사가 물어봐요. 팩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네 맞아요. 앉아 계세요. 이런 병원도 있었어요. 여성은 친구 상당수가 마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친구분들 보면은 약을 좀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지금 되게 엄청 많은 편이고 더 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게 되는 친구도 많고
저가 그냥 알기만 하던 동생이었는데 평범한 친구거든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그냥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중독자였으니까 갑자기 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필로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금단이 있다고 어떻게 이거를 하면은 금단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많이 놀랐죠. 그 친구가 나이가 이제 21살? 22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였거든요. 마약 투약에 대한 죄책감이나 거부감은 없는 것일까? 요즘 10대, 20대들 같은 경우는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파티를 하죠. 그냥 이제 약이다. 되게 마약이라고 하면 멋있어 보이고 아니면 되게 특이해 보이고 하니까 그냥 거부감 없이 많이들 복용하는 편이고 이게 위험한지도 몰라요. 본인들 그냥 더 기분 좋고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 편이고. 마약 조직이 클럽 등에서 마약을 공짜로 나눠준 뒤 중독된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뿌리는 경우도 많고 그냥 약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중독시켜서 나중에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뿌려요, 많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감돼 지난해 출소한 40대 남성은 마약 중독자들이 보기에도 최근 젊은이들의 마약 실태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죄인지를 몰라요.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대만은 거의 뭐 합법적인 수준으로 하니까 한국의 법이 왜 이러냐. 그러면 다시 미국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이제 거기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답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온 친구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네 합리화시키느라고 하는 거고 약물을 굉장히 우리보다 더하게 어린 나이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펜타닐부터 시작해서 대마, 헤로인, 코카인까지도 경험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마가 가장 또 자기한테 잘 맞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구하기가 미국만큼 수월하지가 않으니까 청년층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건 해외 체류 기회 확대와 함께 인터넷 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만 입력하면 마약 광고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약 종류와 가격 공지는 물론 마약을 갖고 있다는 인증사진까지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취재진은 이중 20대 사이에 유명하다는 한 텔레그램 판매자에 접촉해 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마약 판매를 문의하자마자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마약 판매 조직은 전국으로 뻗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이 검거한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5방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마약을 공급하고 광고하는 총체, 전국 각 지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인증 딜러, 그리고 마약을 실제 전달하는 드로퍼로 판매망을 조직화, 체계화했습니다. 이들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회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대기업에 소속된 그 어떤 사원 다닌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사도 괜찮다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텔레그램 마약 그룹방 운영자가 보증을 해준다. 매수자로서는 믿고 살 수 있고 판매상으로서도 더 공급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인증딜러 제도입니다. 검찰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방 판매자들에게 단순 마약 유통 혐의가 아닌 형법상 범죄 집단 구성죄를 적용했습니다. 그 5방 운영자를 경찰에서 검거한 이후에 같이 이제 협력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전에 판결이 났던 일명 그 성착지물 박사방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방, 시민방, 뭐 VIP 방식으로 방의 종류를 나누고 각자 이제 특정한 닉네임으로 조직원을 특정이 가능하고 또 이제 각자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수사 기관마다 마약 때문에 비상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지하 주차장. 한 50대 남성을 해경이 뒤쫓습니다. 중국에서 국제 여객선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입니다. 자, 미란다 혹시 고지 들었죠? 아, 들었어요? 해경은 지난 11일 해당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경찰은 마약 수사에 잠입 수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건너왔습니다. 공업용 공구, 통조림, 가정용 조리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마약 반입 도구입니다. 이처럼 마약을 숨기려는 쪽과 찾으려는 쪽에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는 곳, 바로 세관입니다. 요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우편 형태인데요. 이렇게 엽서 안에 이렇게 우표 형태로 들어오는 마약인데요. 이건 LSD라는 마약이고요. 통관할 때 우표만 보였겠네요. 통관할 때는. 그렇죠. 요게 이제 그냥 단순한 서신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보 분석 내지 타겟팅을 정해서 검사를 해서 요 마약을 찾아내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브랜드는 원래 이거 그냥 일반 무슨 화장품 같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되면 액체 상태로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지금 뭐 어쨌든 샴푸형이든 뭐 어떠한 퓨레 상태의 액체 상태로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반입이 되면 이 속에 마약이 들어있다고, 특히 합성대마의 액체성이 들어있다고 판단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특히 세관은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길목입니다. 세관이 지난해 단속한 밀수 마약만 무려 1272kg,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넘어오는 순간, 시중에 판매하는 순간, 이 엔드 유저들이 이걸 접하는 순간은 가장 마지막 단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장 최일선에서의 거래 단계에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은 고작 47명. 그나마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업무가 늘면서 12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마약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적발 이후에 들어가는 수사 단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수치인, 실제 수치인을 잡아내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잠복, 미행, 체포, 구속 등등의 형사소송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경제사범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력사범, 형사사범이고 사건 자체가 난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일일이 다 밟고 실제 수취인과 실제 밀수 조직을 연결해내서 적발해내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관세청 내에서도 좀 힘든 업무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마약이란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약이 다 떨어져 가는데 금단 10시간이에요. 12시간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참아보고 끊어볼까 이게 아니라 당장 구해야 돼. 병원에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의 말로는 정말 쓸쓸하거든요. 모든 걸 잃게 돼요.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애인도 잃고 그냥 모든 거 다 잃어요. 마약이랑 하다 보면 정말 진짜 죽는 길이 마지막 길, 아니면 뭐 교도소를 가거나 마지막에는 정신병원을 가거나 그게 딱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배워서 내가 느낄 때쯤 되면 그때는 인생은 다 허비하고 난 수라는 거예요. 세관에서부터 검찰과 경찰의 현장 단속까지 체계적인 마약 확산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단속 기능, 지금 분산되어 있는 수사기관끼리 수사의 어디에서 한 명이 중독자가 발생됐다 또는 판매자가 한 명이 검거됐다 그러면은 정보 공유가 돼야만이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사청같이 우리나라도 시급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죗값을 치른 마약 사범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줘야 제2, 제3의 마약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은행 가서 통장 만들래도요. 재직증명서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만들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불법으로 정해져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살려면 불법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전부 다 마약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꼭 마약 중독자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뭔가 이 사람들이 개선해서 살 수 있는 방향성을 놔두고 뭔가 좀 보탬에 대해서 치료 역할을 돼서 이 사람들이 사회인으로 돼야지 무조건 해서 뭐 너 마약했어? 너 이게 재판에 들어가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떤 그 노력과 의지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렇게 땀 흘리고 나오거든요.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요. 수감사가 내려올 정도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지금까지 했던 우리 간호사들도 정말 떠나고 싶은 지금 실정이거든요. 정말. 무거우려 팍치마라. 보건의료노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대책과 대책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대면 노동이면서도 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노동인데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노동을 해오셨던 분들이 그림자 노동처럼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환경미화원은 오후 6시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생활 쓰레기하고 또 이제 가정집에 월요일하고 수요일날은 재활용하고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또 내일 수요일 아닙니까? 네. 내일 저녁에는 이제 페트병, 플라스틱 이런 거 재활용 수거하고. (2천여) 가구의 쓰레기를 치우느라 새벽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땀을 많이 흘려 가다 보니까 또 좀 많이 걷고 일하고 그게 조금 힘들지만 이 원래 보시다시피 도로를 밖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 쉴 공간이 없잖아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또 냄새 나는데 아무데나 세워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는 주민들 냄새 난다고 많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혼자 하는 작업. 사고 위험 때문에 늘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쓰레기 안에 뱅얼깨가 있는 경우하고 재활용에 이제 뱅을 잘 못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종아리를 비린다든지 애완 작업은 이제 몸에 배겨 놓으니까 그냥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어쩔 때는 이제 잠이 잘 안 올 때 한 번씩 있으니까 수면에 조금 딸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밤에 혼자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이 택배 노동자는 하루 평균 6시간 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가 급증하면서 같은 시간에 배송해야 할 물량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 조절을 해놨는데 그게 넘게 되면 마친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빨리 나오든가 제가 뛰어다니면서 제 노력으로 시간을 줄이든가. 힘들게 배달을 해도 수수료의 상당액은 대리 점주에게 돌아갑니다. 수수료 체계가 저희가 건당 보통 800원 정도, 그 800원을 대리점 사업주랑 저희랑 프로테이지로 가르는 거거든요. 부산은 20%를 가져갑니다. 네,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하려면 더 넓은 구역을 받아야 되니까 개당 수수료는 정해져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비대면 소비로 음식 주문이 늘자 배달 대행업체도 많아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시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아직 이래 배차가 안 뜨고 있습니다. 네, 안 뜨고 있을 정도면은 그만큼 라이더들이 주위에도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많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는 시간당 평균 3건. 그러면은 우리가 한 건 딱 평균 3,200원 내지 3,500원 정도로 보거든요. 대기 시간이 늘면 늘수록 어쩌다 보면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배달료를 받게 되는 셈이죠. 속도 경쟁이 심해지며 사고 위험도 더 커졌습니다. 10,000원이라도 더 벌려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지역에도 가야 되고 쉽게 말해서 터널도 타야 되고 딱 10시 되면 단가가 완전히 피크 시간대에 한 반토막 납니다. 또 야간에 사고가 또 많이 나요. 단가도 낮은 데다가 차도 많이 와요. 코로나19 3년째 방역 최전선인 보건소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이라 하면 거의 뭐 한 8시, 1시간 정도도 일찍 오고요. 퇴근도 뭐 지금 뭐 9시에서 6시 퇴근이라 하면은 직원들은 뭐 2-3시간은 기본으로 한 10시까지는 있습니다. 힘든 방역 업무를 경험한 인력이 다시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신입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거의예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이 업무를 안 하시고 이제 신규로 발령받아 오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제 감염병 팀 외에는 다 빼버리시더라고요. 또 이게
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진정 다 끝나지도 않은데 빼는 건 아주 빠르게 빼거든요. 코로나19 이후 병원 노동자 규모는 늘었지만 정작 병원은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인력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근무 환경이나 노동 강도나 이제 이런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간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적은 임금 체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코로나 환자를 보다가 코로나에 걸린 우리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격리 중에도 개인 휴가를 쓰고 그랬지 그 병원에서 휴가를 주고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야간 수당도 이제 1.5배 이런 거에 적용이 전혀 되지 않고 이제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도 거의 책정도 어렵고 지급도 안 되고 그래서 앞뒤 1시간 임계기간 이런 시간도 적용이 되지 않고 방문 요양 보호사들은 노인을 돌보는 게 업무지만 다른 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처합니다. 가출본지 요양보호사인지 뭐 도움인지 간병인지 모르시니까 그냥 원래 대상자는 아닌데 빨래도 해달라고 그런 설명하기가 힘들죠. 요양 등급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 돌봄 노동으로 인정하고 최저 시급을 줍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공장이라든지 딱 시간 되면 손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데 시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계속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봐줘야 되잖아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2명이 교대 근무를 서는 야간엔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케어하려고 보면 어르신이 다칠 일도 있잖아요. 예. 어르신이 다치면 그것도 다 요양보호사 책임인 거예요. 요양보호사한테 모든 걸 책임이 다 심는 거예요. 반면 요양보호사가 일하다 다치면 전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 큰 그걸로 보면 너무 힘드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하고 다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을 케어를 하다가 그 길로 아프면 내가 그만두고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묵묵히 일터를 지켰던 청소와 운송, 보건, 돌봄 분야 노동자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취재진은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필수 노동자들의 규모와 연령대, 임금 수준 등 종합적인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통계청 고용조사에서 확보한 28만여 건의 표본으로 코로나19 전후 4년간을 분석했습니다. 필수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가 일단 먼저 지정한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단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본다면은 처음으로 있었던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전국 필수 노동자 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하반기 388만 9천 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하반기 448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필수 노동자 비율도 코로나19를 겪으며 16%대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첫 해 필수 노동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부터도
필수 업무 종사자들의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데 코로나19 2년 동안 이것이 훨씬 더 그전 2년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결과의 함의는 이제 그만큼 이 필수 업무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노동 인력들에 대한 유입도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필수 노동자들의 연령대였습니다. 전국 필수 노동자 중 60살 이상 비중이 갈수록 커져 코로나19 이후 33%를 넘겼습니다. 필수 노동자 3명 중 1명은 60살 이상인 셈입니다. 한국의 노인분들을 위한 소득보장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소 진입이 좀 더 용이한 이 업종으로 많이 진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고령 인력들이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세가 70이 넘어서라도 이런 쪽에 본인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그런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임금 수준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필수 노동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은 162만 원 정도로 전국 취업자보다 95만 원가량 적습니다. 코로나19 전후 4년간 전국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9만 원 이상 올랐지만 필수 노동자는 오히려 5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결정 자체가 필수성이라든가 노동의 가치보다는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임금의 어떤 그 노동력의 희소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필수 업무지만은 굉장히 노동의 조건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에 이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에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리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노동자 간의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청소 분야 종사자의 처우가 가장 열악했습니다. 월 평균 급여가 2018년 하반기 기준 93만 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8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취업자 평균 임금의 32% 수준입니다. 임시직이 많은 청소 노동자의 주간 총 근무 시간이 코로나19 전후 4년간 6시간 가까이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시간은 단축시키는 거예요. 좀 짧게 일하고 그러면서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필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필수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뒤 지원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취재진은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찾았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초등학생 30여 명이 찾고 이들을 저녁 7시까지 돌보는 게 센터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매일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또 시설에 대한 것도 화장실이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가 휴교했을 때도 이 센터는 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긴급 돌봄으로 해서 긴급 돌봄 시에는 아침 방학처럼 아침 9시 이전부터 해서 저녁까지 돌봄을 지원을 했어야 됐고요.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됐고. 하지만 센터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안 돼 정작 본인들의 자녀들은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종사자 아이들은 집에 있고 왜냐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이 업무가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방역 물품 등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놓을 수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니만큼 사회적인 어떤 관심과 그리고 어떤 보호 그리고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처럼 이런 많은 각종 예방접종이나 그리고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필수 노동자를 지원할 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98곳, 조례 제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빨라지겠죠. 훨씬 그게 속도가 빨라지고 지원도 좀 광범위하게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행을 마친 전동차가 들어서자 청소를 준비합니다. 열리가 있네. 열리가 있네. 객차 바닥을 쓸고 물로 씻어냅니다. 이게 없어 힘들어요. 네. 좀 나이 든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거. 하진 않지만 뒤에 뭐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소라는 것 떳떳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정말 이런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깨끗한 환경 이런 데서 손님들이 이제 뭐 깨끗한 환경에서 타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용역회사 소속이던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 900여 명은 지난해 4월부터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직원이 됐습니다. 1년 단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했지만 이젠 정규직입니다. 용역업체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항상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정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좋아하죠. 근로 조건을 좀 형성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영업업체들은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최저 수준만 주면 되었고 자회사가 현재 이윤을 남길 필요가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설립 당시에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남으면 노사가 다 노력해야지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래서 남게 되면 그것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해서. 부산도시철도 청소 노동자들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드문 사례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청소도 그렇고 환경미화도 그렇고 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과 일은 같지만 이 위탁이나 용역회사에서 이제 노동자들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임금 면에서부터도 그렇고.
돌봄의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도 않고 임금도 모두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열악하에 그지없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임금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이 처우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좀 정해서 재난이 상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필수 노동 임금제 이걸 한번 조금 도입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안에는 이제 위험수당이나 안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그늘진 곳에서 일손을 놓지 않는 필수 노동자들. 그들이 노동을 멈추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를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염병이라든가 다른 어려움이라든가 불편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노동이 있구나. 그동안 매우 저평가된 노동이 있다는 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S